그러면 강의 노트 47쪽 보시고요. 기본서는요, 127쪽 보세요.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먼저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성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불성립의 경우를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무다. 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그 다음에 성립하면 또 뭘 보냐? 여기에서요, 효력 요건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이것을 무효 또는 뭐라고 하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무효라고 하는 것하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으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우리 이것을 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죠?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아니요, 마이크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요.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무효를 보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효의 세 가지 3대 원칙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무효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누구든지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뭐가 되냐?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장하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무효가 돼요. 이 말이 지금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라든가 좀 있으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는 유효해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는 동안은 유효해요. 그런데 나중에 취소를 혹시 할 수 있잖아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 무효가 돼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요. 나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적인데 무효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원칙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거든요. 나중에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취소라고 하는 것은 140조의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런데 여기 취소라고 하는 것은 3년 또는 10년 안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책기간이라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이것은 무효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이 여기서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이라는 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공법 시간을 보면요. 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이제 공법하고 사법을 구별하는 학자들의 학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학자들의 학설이 많다 해서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뭐냐면 공법이라는 것은 상하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상하관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이것을 우리는 상하관계죠. 그 다음에 원주시하고요. 여기가 평원동이죠. 평원동하고 관계는 상하관계죠. 그 다음에 국가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상하관계를 다루는 것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행정기관 있죠.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등기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모든 국가행정기관하고 나하고 관계는 다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인 것이에요. 이렇게 공법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법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 뭐죠? 원주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를 내렸다. 근데 그 영업 정지가 내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 뭐를 하면 되냐면 그것을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에서 민사거래에서 잘못되면 민사소송으로 가고요. 만약에 형사적 처벌을 받으면 형사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법관계는 행정법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보면 여러분 국계법 이런 거 배우시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 배웠죠? 거기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때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법이죠. 공법이니까 여러분 국민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국가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서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서가 접수가 되죠. 그러면 접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접수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죠. 허가를 많이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 이내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라고 돼 있겠죠. 그럼 다시 이의제기를 하죠. 이렇게 국민하고 국가 간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갑과 을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잖아. 우리 그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와 국민 그러면 뭐다? 공법이죠. 그런데 국가와 국민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여러분하고 하고 나하고 여기 음식 주인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운수업체하고 이 모든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은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 공법적인 절차를 다루는 법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채권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갑은 을한테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의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569조에 의해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한단 말이에요.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의무부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의무부담행위는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고 얘기를 하죠. 남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판례가 거의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판례를 다 줄을 그어가지고 암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그냥 법의 논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으로부터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바로 허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먼저 지금 현재는 허가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없으면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냐?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효인데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가. 그래서 허가가 언제 나오냐? 10월 1일 날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유효가 되는 것이죠. 유효가.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다? 무효이죠.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 유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동적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죠? 무효죠.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10월 1일 즉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1일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이 전까지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다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무효는 아니죠. 유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모르는 단계에서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다루는 것 이것을 이제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우리가 허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가가 나오지 않았죠. 아직은 이걸 다루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니까 채권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을 이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2월 1일 내가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도금은 4월 1일 날 허가는 10월 1일인데요. 4월 1일 날 미리서 내가 중도금을 줄게 이렇게 을이 갑한테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해서 이행에 문제가 없죠. 다른 말로 이행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요 4월 1일 날 중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을은 갑한테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도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지금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논리를 암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등기가 있죠. 등기가 있으면 이 등기 의무가 있는 사람은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을로 바뀌죠.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었죠. 물권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무효니까요. 당연히 물권행위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다시요.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허가가 있기 전에는 무효가 되죠. 허가가 나오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우리 이것을 소급해서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행위가 무효이고 물권행위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란 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요. 페이지 보면 강의 노트요 52페이지를 보셔요. 강의 노트 그 52페이지 보면 토지거래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그럼 중간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박스를 봐. 박스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52페이지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지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여러분 뭐라고 써야만 갑이라고 써요. 지금 갑이란 말이 없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보면 그냥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52페이지 보면 그림 위에 있죠. 박스 조그만 박스 위에 바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옆에 을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알겠죠? 여러분요 그림 못 봐요? 강의 노트 52페이지 못 봐? 봤어요? 아니 강의 노트 52페이지 아니 52페이지 못 찾아요? 어디 찾는 거야 지금? 50페이지 찾는 게 여러 개라서 아니 앞에 민청 노 거기 앞에 자요 여기 유동적 무효라고 돼 있죠? 여러분 유동적 무효 보면 바로 밑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갑이라 쓰란 말이죠. 갑이고 바로 을이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허가가 없으면은요, 뭐가 된다? N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런데 허가가 있다, 10월 1일. 그러면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뭐가 돼? 유효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요, 2월 1일 계약을 해보면, 어느 쪽으로 보면 채권행위가 무효이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 무효이다. 바로 옆에요, 의무가 없죠. 바로 옆에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뭐라고 한다?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는 칸들은 다 이 위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해설을 해놨으니까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있죠? 그대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을 봐봐. 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죠?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 되어 있어요. 거기를 좀 동그라미로 해줘. 계약금.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봐, 우리가 이제 계약금이 중요한데요. 이 을이요, 계약금으로 얼마를 줬냐? 1,000만 원을 이렇게 줬다 이 말이에요. 1,000만 원을요,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이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줬는데 아직요, 허가 전이에요. 허가를 받기 전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요. 허가를 받기 전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봐, 허가를 받기 전에요, 계약금을 을이 가방에 1,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럼 아직 확정적이 아니고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를 못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왜 못하는지. 지금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면 의무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은 갑한테 그 계약금 준 거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재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불허가가 나온다? 불허가가 나온다 그러는 것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656조에 보면 계약금은 뭐로 보냐?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이행기 전까지만 해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행기라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강의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허가가 있든 없든 보통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오냐?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 봐봐. 허가 전이라고 되어 있죠? 유동적 무효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허가 처분이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반환 청구가 된다. 계약금을 물어본다?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 다음에 줄고 허가가 있든 없든 그 말이 가장 중요해. 허가가 뭐든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허가가 있든 없든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걸 뭐란다?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기 전까지. 그래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판례들이 이제 3가지가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봐요. 협력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서 보면 갑과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했죠. 갑과 의뢰한 사람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냐? 이 사람들이 협력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협력을 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그제서야 뭐라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금을 청구하고 의뢰한 사람은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금과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주된 의무일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협력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이 협력 의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TV 홈쇼핑 보면요. 뭐라죠? 노트북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요. CG 홈쇼핑이죠. 그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이 이제 매수인이죠. 그래서 노트북을 샀단 말이에요. 얼마요? 100만 원에 노트북을 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CG 홈쇼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은품으로 노트북 가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은품으로요. 가방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요. 100만 원 입금을 했더니 여기서 노트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방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방이. 그러면 이 을은요. 가방이 오지 않았다 해서 가방을 분명히 주기로 했는데 가방이 배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가방이 없다고 해가지고 을은요. 가방하고요. 노트북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이 가방이 1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뭐가 100만 원이에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죠. 노트북하고 대금을 뭐라 하냐?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지급했는데 노트북이 안 왔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죠.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사은품으로 주기로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수적 의무 가방이 없다고 해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가방이 100만 원짜리는 아니거든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우리는요, 가방을 다시 빨리 배송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가방이 오지 않죠? 그럼 가방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방을 사야 되겠죠? 사면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뭘 한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우린 것을 뭐란다? 소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린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소송을 청구하면서 다른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오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보다 해지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야 빨리 협력해줘. 협조를 해야지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갑은요 을한테요 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뭐라냐? 갑이 을한테 빨리 협조해줘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하냐? 아 내가 협조해주고 싶은데 그럼 너 먼저 등기 먼저 해줘. 등기 먼저.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갑이 일방의 협력 의무의 청구에 대해서 타방이요 등기를 해주면 대금을 주면 협력하겠다.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난유가 있는 것인데 가끔 이러면요 국가고시라는 게 자주 나오는 거란 말이죠. 뭐냐면 생각을 해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하고 허가가 나와야 대금하고 등기를 주는 거지. 그러면 대금과 등기를 받으려면 먼저 허가가 있어야 되죠. 반대로 허가가 있으려면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돈을 주면 등기를 주면 협력하겠다. 말이 돼 안 돼?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먼저 등기다 대금이다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먼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허가가 나오면 그때 대금을 청구하고 그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확정적으로 뭐가 되냐?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어.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를 뭐라 하냐? 지정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정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죠. 그 다음에 지정기간이 뭐가 됐다? 지정기간이 만료가 돼. 그런데 뭘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여기서 확정적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 확정적 무효는 뭐냐? 무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지금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불허가 처분이에요.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쌍방이요. 두 사람이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협력하기를 거절해. 그러면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허가가 나오고 허가가 나와야 대금과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협력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럼 협력을 거절하면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쌍방이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뭐라거나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받느냐? 그것은 매매라든가 유상계약 또는요 지상권 설정 이럴 때는 허가를 받고 여기서 증여죠, 증여. 증여의 경우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지상권 설정은 허가를 받고 여기요 증여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허가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냐? 매매계약서를 뭐로 바꾼다? 증여계약서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증여계약서로 바꾸면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했는데 증여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잠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평일 때 허가를 받는다고 해봐. 그런데 이 땅은요 170평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땅을 나눠. 하나는 80평, 하나는요 90평 이렇게 땅을 두 개로 나눈단 말이죠. 분할을 해. 분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100평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배제다 잠탈. 그래서 이런 국계법은 뭐라 나오냐? 토지가 분할이 되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가 분할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6개월인가 이내에요. 이내에 토지가 분할된 것은 두 개를 합병하도록 돼 있어요. 병합하도록 돼 있어. 그럼 합병하게 되면 모두 몇 평이 돼? 170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례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가는 우리 민법에는 조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판례인데 이 판례를 다 줄을 그어서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를 암기하면 돼. 알겠죠? 유효인 것은 뭐다? 지정 해제가 됐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는요. 불허가 처분이라든가 쌍방이 협력을 거절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는 경우. 예를 보면 협력 의무라고 되어 있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다.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이다. 허가전이다. 허가전이면 의무가 없다. 의행이 있어 없어?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허가가 없다. 채권행위 무효이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무효이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면 여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항상 앞에가 붙어. 협력 의무란 말이 붙어. 협력 의무란 말이 앞에 꼭 붙는다고.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허가전이다. 아무 말 없이 허가전이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를 얘기하죠. 유동적 무효일 때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딱 구별하면 돼. 나머지는 헷갈릴 것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53쪽을 한번 봐봐. 53쪽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면 여러분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지금 뭐라 하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에 의해서 뭐가 되죠? 지금 협력을 하고 협력에 의해서 허가가 있죠. 허가가 있으면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하죠. 이런 봐 거기 동그라미에 대금과 등기를 동그라미란 말이죠. 동그라미에서 뭐라고 하냐? 거기다가 주된 의무라고 쓰고 주된 의무.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알겠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노트 보는 게 힘들어요? 노트 보는 게 힘들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협력 의무 있죠? 협력 의무 보면 바로 오른쪽으로 부수적 의무라고 되어 있죠? 부수적 의무를 뭘 한다?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첫 번째요. 소송을 청구, 그것을 소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하죠. 거기다가 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밑에요. 확정적 유효할 때 유효 동그라미요. 박스에 유효. 유효는 뭐냐면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정해제, 지정해제 거기만 줄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동그라미요. 확정적 무효는 불허가 처분이라고 돼 있죠.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뭐한다? 잠탈.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기본서 잠깐 죄송한데요. 기본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페이지요. 130페이지를 봐. 기본서 130페이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130페이지 보면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이러면요. 써 옆에다가 강의 노트 52. 그냥 강의 노트 52라고 쓰란 말이죠. 나중에요. 이 부분을 볼 때 강의 노트 5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본서요. 128쪽을 봐. 기본서 128쪽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몇 쪽을 보냐면 49쪽. 128쪽 보면 맨 밑에 일부 무효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그 일부 무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강의 노트 49라고 쓰세요. 49 썼어요? 쓰고 그냥 봐요. 여기. 우리가 이제 무효는 세 가지 봐. 항상 여러분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우린 것을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137조가 뭐냐면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 무효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과일을 가지고 설명하면 가장 간단해. 이런요, 일부 무효는요, 이렇게 과일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부가 썩은 거예요. 이게 뭐냐? 개당 1,000원이란 말이죠. 개당 1,000원인데요. 일부가 상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1,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왜 그래요? 분명히 일부만 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전부 상한 걸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사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일부는 무효로 하고요. 나머지 일부는 뭐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는 무효, 일부는 유효. 첫 번째 뭐냐? 법률행위의 일체성. 법률행위의 일체성이에요. 내가 강의한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법률행위 일체성.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분할 가능성이에요.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렇게. 가정적 의사. 자, 지금부터 설명하면 법률행위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분할 가능성이에요. 분할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뭐냐? 가분적이 돼야 돼. 가분적. 이것을 우리는 뭐냐? 양적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을 칼로 이렇게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썩은 부분을 버리고 썩지 않는 부분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충적 해석. 이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원래 정상적일 때 개당 1,000원이잖아요. 개당 1,000원.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썩었죠. 그러니까 개당 300원에 가져가라 한다 하면은 내가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뭐라냐? 가정적, 상상적이라고 해요. 가정이란 말이 뭐죠? 영어에서 if잖아요. 만약 뭐만 한다면, 만약 이것을 한 개당 300원에 가져가라고 한다면 나는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럼요,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민법총 시험에서요.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은 법률의 해석에 보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률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부 무효도 법률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분할 가능성, 가분적,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일부 무효인데요. 이것을 일부 취소 이렇게요. 일부 무효를 일부 취소래. 일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로 본다. 그런데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를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일부 취소의 법리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일부 취소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을이 일괄해서 매수를 했어요, 을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봐봐.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안에 왜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야 돼요? 건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허가를 받아야 돼? 건물까지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자꾸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 무슨 거래? 토지 거래라고 그랬지 건물 거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아직 허가가 나왔다 안 나왔다 계약만 했으니까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건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일부는 무효이고 일부는 유효다. 그래서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자를 한꺼번에 샀는데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을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취급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일부만 무효로 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가 설령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요 여기다가 이동통신이요 이것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건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이라도.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나는 건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갑하고 을하고 의사가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설령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건물만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법률행위 일체성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 별개의 부동산. 그 말은 뜻은 뭐냐? 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세 번째 가정적 의사. 만약에 토지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건물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인정이 되면 건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일부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부 무효는 법조문 봐봐. 거기 뭐죠? 강의 노트에 보면 맨 위에 137조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그랬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하죠. 원칙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가로 묶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를 가로 묶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 봐. 가정적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적 의사 거기까지는. 그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요 49페이지 있죠? 49페이지 맨 위를 보면 일부 무효의 법리 안 보여요? 49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 근데 눈은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49페이지 맨 위를 봐. 맨 위에 보면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있죠? 여러분요 사람은요 공부하려면요 뇌가 있어야 되는데요 뇌가요 자꾸 외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뇌는 머릿속에 있는데 외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137조를 보면 법률행위 일부 무효 맨 위에 까맣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 거기를 가로 묶으라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더라도 나는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한다? 가정적 의사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는요 바로 옆에 별표 하나 되어 있죠. 일부 취소에 유추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다음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령 일체성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할 때 분할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가분이면 일부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분할 가능성할 때 분할은 뭐라 하냐? 써 거기다가 가분적이라고 써. 분할에다가. 분할은 가분적이 돼야 돼. 가분적. 그 말이 가장 중요해. 일부 무효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때 가정적 의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이렇게 돼 있나요? 그 옆에다 써. 당사자의 상상적 의사. 당사자의 상상적 의사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상상적이란 말하고 가정적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상상해본다, 가정해본다, 뭐하고 연결된다? 보충적, 해석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요. 여러분 전세권 봐봐.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 존속기한이 몇 년이냐? 10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3년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이 지금 오버됐죠? 3년. 그러면 전부가 오버됐어? 일부가 오버됐어? 일부죠. 그러면 이건 바로 일부 무효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가 돼야 돼요?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요.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냐?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년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 봐봐.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다. 이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은 지금 일부 무효는 그 일부만 무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세 번째 보면 여러분요,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죠? 임차권 건치워. 임차권은요,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최장 조속까지 원래는 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조문이 없어졌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맨 끝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임차권 되어 있죠? 그것을 지우란 말이죠. 여러분 지웠어요? 알죠? 그것을 지우면 돼. 자, 그 다음에 138조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인데요. 그러면 기본서는 몇 페이지냐면 항상 기본서에다가 옆에다 써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먼저 기본서를 보기 전에 강의 노트를 먼저 봐. 그러고 나서 여러분요 줄 그어놨죠. 줄. 밑줄 다 그어줬죠? 그 밑줄 그어준 거에 책에다가요. 그것을 들어보. 근데 책에 근데 왜 학생들 여기 지금 무효는 밑줄 아직 안 그었죠? 자요 134 보세요. 134를 보면 기본서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거기다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 뭐라 쓰냐? 거기다가 강의노트 50이라고 쓰세요. 강의노트 50페이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봐요. 우리가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을 얘기하죠. 이러면 항상 이런 봐. 138조죠.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의 전환 이 말은 뭐냐? 항상 이러면 무효라고 하는 말은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는 거야? 일단 법률행위가 뭘 했어? 그럼 눈이 선 봐봐. 저기 끝에. 항상 무효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어? 성립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행이나 항상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 말을 꼭 앞에다 집어넣어야 돼. 성립한 법률행위가. 알겠죠? 자, 봐. 무효행위 전환 봐. 그럼요, 우리가 남의 자식이죠? 남의 자식은 여러분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입양신고를 해야죠. 입양신고요. 입양신고. 그런데요, 남의 자식인데요, 우리는 보통 뭐라냐? 자기가 직접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요,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친생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건 뭐냐? 그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알겠죠? 무효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줘? 입양신고로 봐주는 걸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남의 자식을 데려왔으면 입양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입양하고 친생자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친생자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내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생자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요, 이 아이를 입양시킬 생각은 있었어 없었어? 최소한 있었으니까 친생자로 신고했죠. 여러분요, 이건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을. 남의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낳았다고 신고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아이를 나는 입양을 할 마음은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해서 그럼 그 아이한테 해요? 너 그냥 다시 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생자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준다? 입양 신고로 봐준다. 그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면 우리가 이러면요. 혼인신고 있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죠.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이 혼인 중에 출생자하고 혼인 중에 출생자가 아닌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혼인 중에 출생자도 200일이 되기 전에, 혼인신고하고 나서 200일이 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난 것하고 200일이 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또 달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엄마하고 아기는 무조건 모자관계예요. 무조건. 왜요? 내 뱃속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시험관 아기로 애가 태어나든, 그렇잖아요.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든, 또는요 다른 옆집 총각의 아이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내 몸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하고 애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빠하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은 아빠하고 아기는 부자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저 아이가 딱 봤더니 나는 오른손잡인데 얘는 왼손잡이거든요. 얘가 나를 보면 인상 쓰는데 옆집 총각 보고 웃어주거든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아빠가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걸 뭐라냐?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생 부인의 소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까탈스러워. 알겠죠? 뭐라 하냐? DNA 검사 같은 걸 해야 돼. 이러면요, 옛날에 최동훈 검사장 있죠? 최동훈 검사. 그 사람 DNA 검사한다 하니까 애기의 엄마가요 노했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DNA 검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건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엄마하고 얘는 모자관계지만 아빠하고 얘는요, 형, 동생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인정을 해야 돼. 알고 인정. 그걸 인지라고 그래, 인지. 인지 신고를 해야만이 뭐가 되냐?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 어디가 있어? 혼인신고하기 전에 얘가 먼저 태어나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고를 먼저 해? 혼인신고를 먼저 해. 그리고 1년 있다 무슨 신고해? 출생신고를 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혼인신고하고 나서 출생신고 돼 있는 것으로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호적 같은 거 보면 1년, 2년 늦게 된 사람 있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먼저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애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방금 뭐랬죠? 혼인 중에 출생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기는 1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여러분요, 국가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굳이 아기의 아빠가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신고를 했잖아요. 출생자 신고. 그 말은 적어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한 것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신고를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인지 신고로 봐주자.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비밀증서죠. 비밀증서 유언을 한단 말이죠. 이 비밀증서 유언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증인은 상속인은 보증인이 될 수가 없어. 남편이 만약에 유언서를 쓰는데 아내라든가 자녀들은 보증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보증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럼 비밀증서 의한 유언은 무효이죠.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요, 다시 또 그 사람이요, 보증인 다시 세우고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것을 자필증서 유언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무효행위 전환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보는 것은 뭐냐면, 어음 있죠, 어음 행위가 있죠? 어음이 무효이면요, 이것을 차용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차용증이 무효이면 이것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어음을 뭐라냐?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식행위, 차용증을 뭐라고 하냐? 불요식행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음하고 수표는 어떻게 달라요? 어음하고 수표는 어떻게 달라? 여러분요, 수표는 돈이 있는 사람이 발행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발행을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발행하죠. 왜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100만 원 예금을 하고 나서 돈을 현금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종이 쪽 현장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 하느냐? 무실동 국민은행 지점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럼 이런 무실동 국민은행 지점 그러면 수표 발행이 누구다? 국민은행이다. OX. 수표 발행이 국민은행이다. OX. 여러분, 수표 발행은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누가 수표 발행이냐? 내가 수표 발행인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합 수표 딱 내가요, 은행 가서 예금하고 나서 내가 자기합 수표를 받죠? 받으면 그 수표 번호 있죠? 수표 번호를 불러주면서 이 발행인이 누군가 물어봐. 그러면 당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지급보증이라고 그래.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수표가 돌고 아무튼 돌고 언젠가는 어디로 들어와? 무실동 국민은행 지점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국민은행 무실동 지점에서 그것을 100만 원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그것을 우리가 보증을 나간다. 그걸 지급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국민은행 무실동 지점으로 들어오죠? 그럼 국민은행 무실동 지점에서는 수표를 그래서 구멍을 펀칭해가지고 구멍을 내죠. 더 이상 쓰지 못하게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수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음은 하도 많은 종류의 어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어음을 보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납품했어. 물건을 납품해가지고 납품 비용이 한 1억 정도 외상 대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하죠? 1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어음을 끊어주죠. 어음을. 그래서 3개월 만기. 그러면 3개월 뒤에 와라 이 말이잖아요. 3개월 뒤에 갔더니 어음금을 주면은 다행인데 어음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린 그래서 그 어음을 무슨 어음이라고 그래? 부도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회사가 망했다. 그 말 들어봤죠? 부도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알죠? 콩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용증은 뭐냐? 차용증도 똑같아. 차용증도 뭐냐면 돈을 빌리고 써주는 게 차용증이죠. 그런데 차용증은 어디다 쓰죠? 차용증은 달력 뒤에 찢어가지고 가장 빳빳하죠? 매직으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하죠. 왜요? 물에 젖어도 문제가 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차용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차용증은 그걸 불요식이라고 그래. 그럼 차용증은요,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음은 어음 용지가 따로 있어요. 은행 가면. 그 어음 용지에다가 뭐란다? 일정한 방식. 그래서 어음 용지에 보면 거기서 7가지인가 하는 게 딱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봐봐. 어음을 끊어줬다는 말의 뜻이 뭐죠? 나는 너에게 뭐가 있다? 돈 줄 것이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음은 차용증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차용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어음은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요식행위가 무효이면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지만 불요식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알려면 이것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니까 어음하고 뭐냐면 차용증하고 두 개를 가지고 보면 돼. 어음이 무효이면 차용증이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어음이 될 수는 없다. 달력 뒤에다가 매직으로 쓴 것이 어음이 될 수는 없다. 불요식이 요식이 될 수는 없다. 요식행위가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있다. 이것을 암기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이 당연히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 50페이지를 봐봐. 138조로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 우리가 지금 다운표 해놨죠?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할수라고 인정될 때 이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그래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그럼 밑에 보면 무효행위 전환이요. 밑에 봐봐. 그럼 첫 번째 하살표 있나요? 첫 번째 하살표 없어? 아니, 무효행위 전환 밑에 보면 하살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3개. 돼 있죠? 거기다 써. 위에 것을 1번. 두 번째 거를 2번. 밑에 비밀증서를 3번. 1번, 2번, 3번이랑 하살표에다가 1번, 2번, 3번이라고 쓰라고 썼어요? 자, 다음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 칸 보면 연착된 승낙으로 되어 있죠? 그걸 4번. 어음행위를 5번. 썼어요? 오케이. 이런 방. 타인의 자라고 되어 있죠? 남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죠? 남의 자식은 친생자 신고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근데 이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를 본다? 입양 신고를 봐준다. 2번 봐봐. 혼인 외의 출생, 혼인 외 동그라미. 인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무슨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혼인 중 동그라미. 혼인 중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준다? 인지 신고로 봐준다. 비밀증서 유언 무효죠? 무효이면 이것을 뭐로 본다? 자필증서 유언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어음행위라고 되어 있죠. 5번 어음. 어음행위가 무효이다. 뭐로 볼 수 있다? 차용증. 그런데 차용증이 무효이다. 어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요식행위가 무효면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지만 불요식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봐요. 뭐로 보냐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을 한번 봐.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요 139조죠. 봐. 139조는요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끔 공부하러 가면 강의하러 가면 추인을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추인은요. 왜냐면 들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법률 용어로 가는 것은 몇 번 내가 얘기했죠. 추인이란 뜻이 뭐냐 이걸 알려가지 말고 전체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무효를 뭐라 하냐? 이 무효를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해.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여기요. 이런 오늘 그 강의 끝나고 3시에 뭐죠? 문제풀이 있는 거 아세요? 몰라? 알아요? 여기 추인은요, 여기요,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해요. 어제 노랑진이요, 강의를 갔더니요, 노랑진 학생이 왜 전번주에 강의 노트, 토요일날 강의한 거 있죠, 토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강의 노트로 강의하고 있잖아, 물권법이요. 물권법 강의 왜 안 오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왜 근데 관심이 있냐, 거기 강의에. 그랬더니, 거기는 이거 가지고 강의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강의 노트를 거기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강의 노트 쓰는데요. 거기는 강의 노트가 말했죠. 2만 원이라고요.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녹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알겠죠? 그 학생 듣고 있는데. 자요.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해. 자, 무효행위 추인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인하면 봐. 우리가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면 무효인 것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무효행위 추인은 우리 아까 뭐라 했죠? 무효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의 3대 원칙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효는 언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뭐라고? 언제까지나 무효야. 언제까지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봐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무효는 확정적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인데 그럼 무효가 유효가 되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왜? 우리 뭐라고 그랬어? 무효는 영원히 무효라고 그랬죠?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항상 그게 무효인 법률행위는 뭘 해도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어. 그럼 법조문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요. 강의노트 51페이지 맨 위에 139조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거기 뭐라 나왔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냐다. 거기다 별 하나 해. 그게 왜 그러죠? 이런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언제까지. 여기 봐봐. 여기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야.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효라고. 영원히. 언제까지나 무효라고. 알겠죠? 언제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요. 무효인 것을 추인했다 해서 절대로 유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한 말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고 가장이죠.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2월 1일 그래가지고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 가장이란 말은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비록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예요. 이걸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러면 이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요? 그러니까 이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10월 1일날 뭐라냐? 갑이 을한테 뭐라냐면 나 이 건물 정말로 팔 건데 혹시 너 이 건물 살 생각이 있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갑이요. 그럼 얼마에 팔 건데 을이 물어보니까 갑이 청약을 하죠. 1억 원에 팔 건데 그러니까 을이 뭐라냐? 그러면 을이 1억 원이면 내가 살게 이렇게 승낙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뭐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잖아. 법률 행위요.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10월 1일. 그걸 뭐라냐? 그때부터라고 얘기하죠. 10월 1일부터 어떻게 되냐? 새롭게요. 새롭게 계약을 했죠. 새롭게 법률이 나죠. 이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이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효인 것을 유효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10월 1일 날 갑하고 을이 정말로 새롭게 청약을 하고 새롭게 승낙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를 유효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10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 그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요 그때부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죠.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봐봐. 결론적으로. 이런 우리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니까 103조하고 104조는 추인을 못해요. 107조하고 108조가 뭐가 되냐? 추인이 돼. 그래서 우리가 103조, 104조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절대적 무효일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요. 107조하고 108조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무효인 것은 영원히 무효가 된다.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요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무효행위 추인을 봐봐. 추인을 보면 여기 뭐라 나왔죠? 추인 바로 103조 추인 X라고 되어 있죠? 104조 추인 X라고 되어 있죠? 밑에 무효를 봐봐. 무효는 상대적 무효 그래서 107조 108조 이렇게 되어 있죠? 107조 108조 되어 있어요? 거다서 추인 가능이라고. 추인 가능. 107조하고 108조만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갑이라고 소유자라고 아니고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고 뭐라고? 소유자 갑. 갑을 보면 옆에 소유자라고 써져 있죠? 소유자가 아니고 뭐라고? 소유자. 왜냐면 갑하고 을이 거짓말로 가장 매매했죠? 가장을 통정이라고 하죠?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도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2월 1일 무효는 아까 말했죠? 언제까지나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월 1일 날 갑과 을이 진짜로 새롭게 청약을 하고 새롭게 승낙을 해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럼 언제부터? 10월 1일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령이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오른쪽 봐봐. 오른쪽 하살표가 3개 나와 있죠. 첫 번째 하살표가 중요하다. 거기다 별 안 하고. 첫 번째 하살표 가등기가 무효이죠. 그런데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고 싶어. 무효인 것을 유효로.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그 한마디가 키워드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하살표 보면 그때부터 유효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가로가 열고 닫고서 원칙이라고 써. 가로 열고 닫고 원칙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없다. 다시 여러분 법조문 봐. 법조문. 다시 법조문 139조 법조문 위에 법조문. 법조문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초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추인 동그라미 추인을 뭐라 하냐? 의사표시라고 해. 의사표시. 이런 봐봐. 항상 이건 상식이잖아. 내가 지금 의사표시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줘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건 뭐라고 한다? 그걸 사자성어로 횡설수설이라고 그래. 좀 더 강한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인은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겠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모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어디를 볼 거냐면 그럼 강의 노트요. 어디를 보냐면 54쪽을 한번 보셔요. 알겠죠?